어머니, 이제 운전 그만하셔야 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차를 몰아요? 큰아들 성민이가 차갑게 내뱉은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우리 엄마라고 부르며 웃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전 이야기였죠.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성민, 둘째 딸 지은, 막내 아들 성준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는 그럭저럭 혼자 지내고 있었죠. 운전은 6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병원 데려가려고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장 보러 갈 때, 병원 갈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차를 몰았습니다. 조심히 운전했어요. 과속도 안 했고 신호도 잘 지켰죠. 10년 넘게 무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죠.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심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시속 40km 정도로 천천히 달렸죠. 사거리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속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어머, 어떡해. 저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죠. 핸들을 꽉 잡고 있었지만 차는 제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앞에 식당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어요. 테이블이 넘어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식당을 뚫고 나와 다시 도로로 나갔습니다. 전봇대가 앞에 있었죠. 저는 핸들을 돌렸지만 역시 소용없었어요. 쾅!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을 강타했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하지만 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주차된 차 2대가 보였어요. 저는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쾅! 쾅! 2대의 차를 연달아 들이받았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주변을 보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식당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이 다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전봇대는 기울어져 있었고 2대의 차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저를 끌어내 주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찔렀어요.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었죠. 당연히 음주는 아니었습니다.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으니까요. 할머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브레이크 안 밟으셨어요? 밟았어요. 계속 밟았는데 안 먹혔어요. 차가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차가 제멋대로요? 그럼 급발진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멈췄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나이에 무슨 운전이야. 노인들 면허 회수해야 해. 멀쩡한 사람들 다치게 하고. 그 말들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었어요. 정말 차가 제멋대로 움직인 거였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제 부상은 크지 않았어요. 가벼운 타박상과 충격 정도였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됐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차가 사고를 낸 거였으니까요. 다음날 큰아들 성민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손해배상액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정확한 건 아직 모르는데 최소 몇 억은 나올 거래요. 식당 수리비, 영업손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다 합치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몇 억이라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엄마, 진짜 브레이크 밟았어요? 정말로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당연히 밟았지.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그래도 경찰은 급발진 증거가 없다는데요. 차량 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대요. EDR이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증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밟았어. 힘껏 밟았는데 안 먹힌 거야. 하지만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이틀 후 둘째 딸 지은이도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 사고 나왔던데요. 뉴스에? 네. 70대 노인 운전자 식당 돌진 사고라고요. 댓글이 난리예요. 노인 운전 금지해야 한다. 면허 회수해야 한다. 그런 댓글 천지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왔다니요. 엄마,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밟았다니까.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지만 지은이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막내 성준이는 제일 늦게 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성준이만은 달랐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 상태부터 걱정했죠. 응, 괜찮아. 큰 부상은 없어. 엄마, 정말 브레이크 밟으셨어요? 그럼. 힘껏 밟았는데 안 먹혔어. 성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엄마 믿어요. 분명히 차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세 자식 중에 막내만이 저를 믿어주다니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도 평온하지 않았어요. 매일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피해자들의 변호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뉴스와 인터넷은 저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제 사고가 올라왔어요. 댓글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노인들 운전면허 회수해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 죽일 뻔했네요. 급발진이라고 변명하는 거 보세요. 뻔뻔하기까지. 나이 들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사고 장면이 떠올랐죠. 식당으로 돌진하는 차, 깨지는 유리창,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최종 손해배상액이 나왔어요. 성민이가 서류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총 배상액이 8억 원이래요. 8억? 네. 식당 수리비 1억, 영업손실 보상 5천만 원, 부상자 치료비 및 위자료 3억, 차량 수리비 5천만 원, 그 외 기타 비용 2억 5천. 다 합쳐서 8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억이라니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보험은? 보험 한도가 2억이에요. 나머지 6억은 엄마가 내셔야 해요. 6억?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손해배상 액수를 알게 된 후로 큰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아니었죠. 그저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평생 일해서
산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시세로 3억 정도 되는 집이었죠. 예금도 1억 5천 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손해배상금 6억을 내려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해.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엄마, 지금 그걸 따질 때예요? 일단 배상금부터 해결해야죠.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조심히 운전했어야죠. 나이가 있으면 운전을 그만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성민아, 엄마도 고의로 사고 낸 게 아니야. 정말 차가 제멋대로 움직였다고요? 엄마, 경찰이랑 보험회사 조사에서 다 나왔잖아요. 급발진 증거가 없대요. 엄마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거라고요. 아니야. 엄마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이제 그만하세요.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결론 났다고요. 성민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어요. 우는 것도 지쳤으니까요. 다음날 지은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말했죠. 엄마,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뭐? 저희 집도 상황이 안 좋아요. 남편 사업이 어렵고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요. 6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지은이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돈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뭐예요? 결국 돈 문제잖아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때문에 저희까지 피해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배상금 못 내면 상속인한테까지 청구가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럼 저희도 빚을 떠안는 거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제 빚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피해볼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상속 포기할 거예요. 오빠도 그럴 거고요. 상속 포기? 네. 엄마 재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빚만 남을 텐데 왜 상속을 받아요? 차라리 지금 포기하는 게 나아요. 지은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였어요. 엄마,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저희가 상속 포기하려면 엄마 동의가 필요하대요. 지은아,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니? 엄마, 현실을 보세요. 엄마 나이가 72예요. 솔직히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지은이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도장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못 찍겠어. 엄마는 아직 죽지 않았어. 에휴,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희가 상속 포기해야 엄마 빚이 저희한테 안 넘어오잖아요. 날 위한다고? 다 너희를 위한 거겠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화가 터졌어요. 엄마가 힘든 건 걱정도 안 하고 너희들 빚질 걱정만 하잖아. 그게 자식이야?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엄마 빚까지 떠안고 살라고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 너희도 살아야지.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못 도와드려요. 지은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되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호통을 쳤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도 지은이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익십만 당했죠. 뉴스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노인 운전자 사고 급증 특집을 했어요. 제 사고를 대표 사례로 다뤘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노인 운전자들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순간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70대 이상은 면허를 자진 반납해야 합니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페달 오조작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저런 할망구들 운전대 잡으면 안 됩니다. 급발진이라고 둘러대는 거 보세요. 본인 잘못 인정도 못해요. 평생 모은 재산 다 배상금으로 날리겠네요. 자업자득이죠. 자식들 불쌍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성준이만이 유일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식사는 하세요? 잘 주무시고요? 응, 그냥 그래. 엄마, 힘내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차 결함을 증명할 방법요. 분명히 급발진이 맞을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성준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성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틴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는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8억 원을 내라는 소송이었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착수금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예금에서 인출해서 지불했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정도의 남자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급발진을 주장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차량 분석 결과 아무런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EDR 데이터에도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상금을 내셔야죠. 할머니 재산으로는 부족할 테니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할 겁니다. 파산?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드려요. 집도 팔아야 하고 예금도 다 내놔야 해요. 남는 빚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다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급발진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량 제조사 책임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성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 얘기 들었어요? 응. 상속 포기한다며? 네. 제가 말렸는데 안 들어요. 자기들 살 길 찾는다면서요.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이해해. 무슨 이해예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지 외면하면 어떡해요. 성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엄마 편이에요. 급발진 증거 꼭 찾을게요. 성준아, 엄마는 거짓말 안 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분명히 차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성준이는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급발진 사고 사례, 차량 결함 뉴스, 소송 판례 등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뚜렷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해 보셨어요? 블랙박스? 그거 경찰이 다 가져갔어. 제가 한번 받아올게요.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후 성준이가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봤어요. 영상에는 제가 운전하는 모습이 나왔죠. 사거리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차가 빨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봐요, 엄마. 여기서 갑자기 속도가 붙잖아요. 그래.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먹힌 거야.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느 페달을 밟았는지 보이지 않았거든요. 성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정비소를 찾아다니며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EDR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어요. 페달 오조작이 맞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진행됐고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법원은 제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집을 팔아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저는 30년을 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민이와 지은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성준이만이 매일 전화를 걸어 위로해줬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죠. 어느 날 밤 성준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성준아, 무슨 일이니? 엄마 차 어디 있어요? 성준이는 평소와 다른 몹시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민수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식 듣고 전화한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성준이의 오랜 친구이고 저에게는 넷째 아들 같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성준이를 따라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고 저는 예의 바르고 다정한 민수를 아주 예뻐했었죠. 혹시 엄마 작년에 차 정비 민수네 카센터에서 했어요? 응. 내 친구 민수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곳. 엄마 차는 항상 거기서만 정비했어. 민수가 말하길 작년에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 잘 사용하셨냐고 묻더라고요. 성준이와 통화를 하던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잊고 있었던 작년의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연말에 갔었던 저의 10년지기 단골 정비소, 민수네 카센터에서의 기억이었어요. 보자. 엔진 오일은 교환해야겠고, 그 다음은 타이어가 세상에, 아니 마모가 거의 안 됐잖아. 이거 순자 씨는 워낙 살살 달려서 그런지 타이어 수명이 남들보다 2배는 되는 것 같아. 아니 5년 전에 갈아준 타이어들이 어쩜 아직도 이렇게 새 것 같을 수 있대? 허허. 민수의 아버지이자 민수네 카센터 사장인 박 사장이 특유의 구수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무서워서 천천히만 다니다 보니 그런가 보지요. 그래도 타이어 교체해줘요.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교체하라면서요. 아니, 그거야 보통은 5년이면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 근데 순자 씨는 1년은 더 타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교체해줘요. 불안해요. 그러면야 나는 좋지 허허. 그러고 말야 내가 순자 씨한테 오늘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순자 씨 혹시 페달 블랙박스라고 아시나? 페달 블랙박스요? 그게 뭐예요? 블랙박스라면 이미 제일 좋은 거로 달아주셨잖아요. 이건 그런 블랙박스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랑 엑셀 밟는 거를 촬영하는 카메라요. 요새 급발진이다 뭐다 하도 시끄러운데 순자 씨 안전운전하는 거 나야 너무 잘 알지. 근데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 공짜로 해줄 테니까 하나 달고 가요. 허허. 아, 페달 블랙박스? 맞아요. 엄마. 그거 작년에 박 사장님이 선물해 주셨었어. 왜 내가 그걸 여태 몰랐지? 엄마, 그거 아직 차에 달려 있어요? 글쎄, 사고 난 차라 지금 폐차장에 있는데. 폐차는 아직 안 했죠? 응. 다음 주에 폐차한대. 엄마, 절대 폐차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당장 폐차장 가볼게요. 성준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너무나도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페달 블랙박스예요. 엄마 차에서 찾았어요. 저는 그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검은색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그래, 기억난다. 작년에 박 사장님이 달아줬던 카메라야. 이건 운전자가 어느 페달을 밟았는지 기록하는 장치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다 촬영되어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걸로 엄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네. 어젯밤 폐차장 가서 차에서 떼어냈어요. 민수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확실히 작년에 달아줬대요. 엄마 안전을 위해서 선물로 달아준 거래요.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동해? 사고 났는데도? 그게 문제예요. 확인을 해봐야 해요.
지금 민수 아빠한테 가는 중이에요. 같이 가요, 엄마.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아빠, 박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고, 순자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성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셔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만약 이번 일이 잘 해결된다면 그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얼른 들어오셔요, 허허. 박 사장님은 페달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칩을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영상 목록에 펼쳐졌어요. 자, 이제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모니터에 사고 당일 오후 2시 12분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영상에는 제 차의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 그리고 제 오른발만이 등장했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사거리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순간 갑자기 차에서 붕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엄청 흔들렸어요. 무언가에 계속 충돌하는 것 마냥 화면과 제 발은 사정없이 흔들렸고 그 와중에 제 발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브레이크다. 엄마,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꺼봐. 내가 자동차 정비만 40년인데 우리 순자 씨처럼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박 사장님도 제법 상기된 목소리로 말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이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차량 결함이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가속이 되다니. 전자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은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요. 사장님, 이 영상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건 공인된 장비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성준아, 빨리 변호사한테 연락해. 성준이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할머니, 이걸로 역전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페달 블랙박스는 EDR보다 더 정확해요. 이건 운전자의 실제 페달 조작을 직접 기록하거든요. 법원에서 인정할 겁니다.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 앞에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됐어요. 상대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뒤늦게 제출된 것입니다.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 페달 블랙박스는 공인 장비입니다. 영상 조작이 불가능하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영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문가 증인도 출석했어요. 차량 전자제어 전문가였죠. 이 영상을 보면 명백합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가속했어요. 이는 전자제어 시스템의 오작동입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차종은 전자식 스로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만약 ECU, 즉 엔진 제어 유닛에 오류가 발생하면 브레이크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차량 결함이라는 말입니까? 네, 재판장님. 명백한 차량 결함입니다. 상대 측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 김순자가 제출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임을 인정하며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모든 책임이 차량 제조회사인 땡땡자동차에 있음을 인정한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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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드디어 무죄를 증명한 거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해냈어요. 엄마가 이겼어요. 성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70대 노인 운전자 급발진 사고, 차량 결함으로 판명. 법원, 제조사 책임 인정. 앵커가 말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땡땡 자동차는 해당 차종에 대한 전면 리콜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최초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인터넷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무작정 비난했네요. 역시 급발진이 있었군요. 차 회사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였어. 페달 블랙박스 저도 달아야겠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억울했을 텐데.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땡땡 자동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김순자님, 저희가 이번 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0대 정도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땡땡 자동차 법무팀 이사였어요.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건 저희 잘못입니다. 김순자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우선 이번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저희가 배상하겠습니다. 피해자들 치료비, 식당 수리비, 차량 수리비 전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순자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자료요? 네. 30억 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억이라니요. 30억이요? 네. 이번 일로 김순자님께서 억울하게 비난받으시고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당하셨죠.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너무 큰 금액인데.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성준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엄마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일주일 후 통장에 3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땡땡 자동차는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순자님 차량에 장착된 페달 블랙박스 덕분에 저희 차량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기본 장착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결함이 있는 차량 50만 대를 전면 리콜하겠습니다.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억울함이 차량 안전을 바꿨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더 이상 비난받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차량 안전을 위해 싸운 사람으로 기억됐죠. 30억이라는 거금이 생기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특히 제 자식들이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반갑지 않았지만 문전박대할 수도 없었죠. 성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왜? 저희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정말 급발진이었는데 믿지 않았죠. 죄송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사과 같았죠. 그래.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8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어요. 다시 시작? 무엇을? 엄마랑 저희 관계요. 예전처럼 자주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성민이가 왜 왔는지를요. 30억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큰 돈을 갖게 되니까 다시 찾아온 거죠. 성민아, 솔직하게 말해봐. 왜 왔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성민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사과하러.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30억 받았다는 뉴스 봤지? 성민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엄마가 돈 없을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돈 생기니까 찾아오는 거지. 엄마, 오해해요. 정말로. 나가줄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엄마, 나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민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엄마,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오지 마. 다시는. 문을 닫았습니다. 성민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후 둘째 딸 지은이도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사과를 했죠.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딸로서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도 성민이와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지만 속셈은 달랐어요. 지은아, 너도 돈 때문에 온 거지? 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사과하러. 그만해. 거짓말 듣기 싫어.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너희들 상속 포기한다며? 그거 철회하러 온 거 아니야?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곡을 찌른 거였어요. 그건 역시 그렇구나. 엄마가 돈 생기니까 이제 상속받고 싶은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상속 포기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한 거예요. 엄마 빚이 무서워서. 그래. 엄마 빚은 무서워서 도망갔으면서 엄마 돈은 받고 싶은 거지? 엄마, 나가. 너도 다시 오지 마. 지은이도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성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엄마를 다시 모시고 싶어요. 예전처럼 같이 살면서 효도하고 싶어요. 필요 없어. 엄마 혼자 잘 살아.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외로운 건 너희가 없을 때부터 느꼈어. 이제 익숙해.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성민이와 지은이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씩 보냈죠.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엄마, 제가 효도할게요. 엄마,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성민이와 지은이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성민이와 지은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엄마,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왔어요. 이번에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유계속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큰 손주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2살짜리 아이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는데 말이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그래, 민준아. 많이 컸네. 많이 컸어. 민준이를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는 역시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뒤에 선 성민이와 지은이를 보니 마음이 식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주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돌리려고요. 엄마,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민준이는 자주 보자. 근데 너희는 오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민준이만 데려다 주고 가. 너희는 필요 없어. 성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손주들만 만났습니다.
성민이와 지은이는 만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엄마, 저희가 상속 포기 철회하려고 해요. 무슨 소리야? 상속 포기를 취소하려고요. 법원에 신청하면 된대요. 안 돼. 왜요?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너희가 무슨 권리로? 법적으로 자식은 상속인이에요, 엄마.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근데 엄마는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엄마 자식이에요. 자식 노릇했을 때 이야기지. 엄마 힘들 때 외면한 사람들이 무슨 자식이야? 그건, 그때는 상황이. 됐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싸우면 저희가 이길 거예요. 유류분 청구하면 돼요. 유류분이라는 단어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유류분이 뭔데? 자식은 엄마 재산의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엄마가 안 준다고 해도 법원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 해봐. 법대로 하자. 엄마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엄마,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저희한테 좀 나눠주세요. 저희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했어야지. 이제 와서 자식 행세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준아, 형이랑 누나가 유류분 청구한대. 그게 뭐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 날 성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데려왔어요. 할머니,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얼마나 줘야 해요? 할머니 재산이 30억이라면 자식 셋이 나눠 받으면 한 명당 10억씩이에요.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까 5억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성민이랑 지은이한테 10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를 막을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성준 씨한테 증여를 하시거나 재단을 만들어 기부하시거나 아니면 다 쓰시면 돼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날 밤 성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 너무하죠? 돈 때문에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래. 엄마도 실망했어. 엄마, 재산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성준아, 넌 다르잖아. 엄마가 힘들 때 유일하게 도와줬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는 제 어머니잖아요. 성준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돈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준이도 함께였어요. 재산 처리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성준이한테 절반을 주고 싶어요. 15억요. 어머, 엄마. 그건 너무 많아요. 성준이가 놀라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가 힘들 때 유일하게 도와줬잖아. 하지만 형이랑 누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식 자격이 없어. 엄마 힘들 때 외면했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성준 씨한테 15억을 증여하시고 나머지 15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5억 중 3억은 박 사장님께 살해하고 싶어요. 박 사장님 아니었으면 이 모든 상황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쓸 거예요. 여행도 가고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큰아들 분과 둘째 따님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이요? 네.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니까 아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증여하시는 건 할머니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시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그때쯤이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었죠. 괜찮아요. 지금 제 마음대로 하는 거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성준이한테 15억을 증여하는 서류와 박 사장님에게 3억을 증여하는 서류였어요. 할머니,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해진 거였죠. 며칠 후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성준이 통장에 15억이 입금됐어요. 성준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형이랑 누나가 알면 알든 말든 상관없어. 이건 엄마가 결정한 거야. 성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돈 잘 쓸게요. 그래. 내 가족 잘 챙기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켜.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잠시 후 박 사장님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순자 씨 이 돈이 이게 다 뭐야? 어디 잘못 입금한 것 같은데? 제대로 입금한 거 맞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억울함도 풀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많이 비참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순자 씨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둘은 한참을 서로 감사하다며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엄마, 성준이한테 15억을 줬다고요? 그래, 줬어. 민수네 아빠한테도 3억을 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우린 다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똑같지 않아. 성준이는 엄마를 도왔고 너희는 외면했어.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지금은 없어.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엄마 마음대로야. 나중에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그래, 해봐. 그땐 엄마 없을 테니까 내 맘대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성민이와 지은이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면서 따졌어요. 엄마, 어떻게 이러세요? 저희도 엄마 자식이에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했어야지. 엄마가 힘들 때 못 도와드린 건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뭘 어떻게 했는데? 성준이한테만 15억을 주시다니. 저희는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엄마.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8억 빚을 져서 힘들었을 때 너는 뭐 했어? 상속 포기한다며 도망갔잖아. 그건 제가 무서워서. 그래, 무서웠겠지. 근데 엄마는 안 무서웠을 것 같아?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이제 필요 없어. 너무 늦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성민이와 지은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저희도 이해해요. 엄마가 화나신 거. 근데 저희도 엄마 자식이에요. 조금은 나눠주세요. 엄마, 저희 생활도 힘들어요. 조금만이라도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성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왔었다며요? 응, 왔었어. 근데 안 만났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형이랑 누나가 계속 연락해요. 엄마 마음 돌리라고.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일 없어.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성준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이와 지은이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준이와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봤어요.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했죠. 어느 날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카페 하나 열려고 해요. 카페? 네. 작은 카페요. 아내가 예전부터 꿈꾸던 일이에요. 좋지. 엄마가 도와줄 게 있어? 아니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잘 됐다. 열심히 해. 네,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성준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루게 돼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석 달 후 성준이의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개업식 날 저도 초대받았어요.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이 포근한 느낌을 줬어요. 엄마 어때요? 와, 정말 예쁘다. 잘 꾸몄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카페는 곧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커피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입소문이 났어요. 저는 가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성준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죠.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성민이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왔어요. 엄마, 왜 왔어? 그냥. 성준이 카페가 어딘가에서. 성민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됐어. 이제 그만해. 엄마, 제발요. 성민아,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내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살아. 엄마한테 기대하지 말고. 성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성준이가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형이 자주 오나 봐요. 저한테도 계속 연락해요. 넌 신경 쓰지 마. 내 일이나 열심히 해. 네, 엄마. 그날 이후로도 성민이와 지은이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성준이의 카페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성민이와 지은이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준이네 가족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봤어요. 성준이가 퇴근하고 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준이가 아내 은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준혁이와 5살 난 예린이었죠. 할머니,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준혁이, 예린이. 많이 컸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준혁이 대단하네. 할머니, 저는요,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예린이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네. 예린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색색의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과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가 아빠, 여기가 엄마, 여기가 오빠, 그리고 여기가 저요. 그리고 여기가 할머니. 그림 한쪽에 작은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예린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예린아. 할머니도 너희들이 가족이야. 그날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준혁이와 예린이는 뛰어놀았고 성준이와 은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성준이 아내는 항상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착한 며느리였죠. 응, 좋아. 마음이 편해. 다행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희들이 있으니까 행복해. 성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온천 갈까요? 하루 다녀오는 거로요. 온천? 좋지. 오랜만에 온천 가면 좋겠다.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온천에 갔습니다. 차로 2시간쯤 걸리는 곳이었어요. 가는 길에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천에 도착해서 먼저 온천욕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기분 좋으세요? 은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오랜만에 온천 오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 자주 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올게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있어서 성준이가 행복한 것 같아. 저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성준이가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은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니요. 온천욕을 하고 나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한정식이었어요. 준혁이와 예린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먹어볼게. 할머니, 저 배불러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린이가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숲길이었어요. 공기가 맑았고 하늘이 높았습니다. 엄마, 팔 잡으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성준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에 의지해서 천천히 걸었어요. 성준아,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평생 바라던 게 이런 거였어. 가족들이랑 이렇게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해요. 매달 어딘가 놀러 가요. 그래, 좋아. 산책로를 걷는데 준혁이가 낙엽을 주워서 저에게 줬습니다. 할머니, 이 낙엽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고마워, 준혁아. 할머니,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할머니 드릴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소중히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온천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잠들었고 저도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엄마, 주무세요. 집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성준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성준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어머, 내가 잠들었구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집 들어가서 푹 쉬세요. 그래, 오늘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저희도 즐거웠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어디 갈까요? 그래, 다음 달에 또 가자. 성준이네 가족은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준혁이가 준 낙엽을 꺼냈어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예쁜 낙엽이었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책갈피로 쓰기 위해 책 사이에 끼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온천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성민이와 지은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떠난 사람들이었고 저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성준이와 은지, 준혁이와 예린이가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작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죠. 성준이가 텃밭을 보러 왔습니다. 와, 엄마. 많이 자랐네요? 그래, 잘 자라고 있어. 조금 있으면 수확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키우신 채소로 저희한테 요리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한 달 후 첫 수확을 했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제법 자랐어요. 저는 그걸 성준이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엄마가 직접 키운 거야. 맛있게 먹어. 와, 고마워요, 엄마. 오늘 저녁에 쌈 싸먹을게요. 그날 저녁 성준이네 식탁에는 제가 키운 상추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준혁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정성껏 키운 거야. 할머니, 더 주세요. 예린이도 손을 내밀었어요. 가족들이 제가 키운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였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준혁이 생일 파티 할 거예요. 꼭 오세요. 준혁이 생일이구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오셔야 파티가 완성돼요. 생일 파티 날 저는 준혁이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책 세트를 샀어요. 준혁이가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성준이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풍선도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준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혁아. 할머니 선물이야. 와, 고마워요, 할머니. 준혁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신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먹었어요.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엄마, 사진 찍어요. 성준이가 저를 가운데 앉히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양쪽에 손주들을 안고 활짝 웃었어요.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봤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즐기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저는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성준이가 있는 한, 손주들이 있는 한, 저는 계속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평온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